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재무제표, 그다음에 재무제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세무 이국 과정까지 마치시고 자본 계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어서 지난 시간에는 그 자본 계정에 대한 것들만 한번 10줄 한번 다 쭉 정리를 했습니다. 차후에 자본 계정 나가게 되면 교재에서 한번 확인하고선 그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재무제표 작성, 표시, 일반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재무제표는 말이죠. 지금 우리 회계 담당자들한테는 업무의 최고 마지막 단계의 단계란 말이죠. 그리고 회계 담당자가 재무제표 만드는 게 목적인데 이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는지 그 원칙을 모른다면 그것도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론상 큰 내용 변동사항도 없어요. 회계 1급 때도 이 내용 나왔었고 세무 2급 때도 나왔고 지금 세무 1급 때 또 나오는 건데 얘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다만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쭉 옆에 있는데 얘가 그냥 보기 형태로 나온다는 게 좀 차이점이긴 하다란 말이죠. 자, 많이 읽어들 보셨을 텐데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게 어떤 걸 뜻하는지 한번 저기 잘 이해를 해볼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요. 계속기업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기업이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중요한 포인트가 그 회사의 경영진이에요. 경영진이 매년 결산 때 보고 기간 때 그 회사가 계속 그 기업을 할 수 있는지, 즉 기업을 청산하거나 또는 영업을 중단하거나 이런 의도가 없다면 그 회사는 영원히 계속 존속한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는 말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업하면 어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지난번에 배웠던 것 중에서 지금 그 기본 가정이라는 거 얘기한 적 있었죠? 기본 가정에 또는 전제 조건에 뭐가 있나요?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 기본 가정 전제 조건은 바로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본 가정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여기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첫 번째는 기업 실체예요. 기업 실체 얘는 그래서 기억할 때 법인으로 기억하세요라고 얘기해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계속기업. 계속기업이라는 것은 그 법인이 경영진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경영진이 매년 이 회사는 사업을 청산할 겁니다. 그런 의도가 없고 또는 거기 영업 활동을 중단할 거예요. 그런 그 가정이 없다면 작년처럼 올해도 올해처럼 내년도 계속 존재한다는 그 전제 조건이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기간별 보고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기간별 보고는 여기 기본 가정에서 1년을 넘지 말라고 회계연도, 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 바로 여기서 전제 조건에서 말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결산할 때 1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기간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결정이 된 것이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 계속기업이라는 기본 가정,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 같은 경우 상가 몇 년 동안 할 수 있어요. 특별한 게 없다면 20년 정도 할 수 있죠. 건물은 몇 년 할 수 있어요. 보통 17년, 20년 정도 하는데 그때까지 이 회사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근데 가정 기본 전제 조건에서 뭐라 그랬었어요? 별 다른 사항이 없다면 이 회사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감가상각도 17년이다, 20년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그만큼 할 수가 없지. 사는 족족 다 감가상각은 고사하고 다 비용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 중에 이 기본 가정 중에서 두 번째 해당되는 게 바로 이 내용이랍니다. 시험 문제 보기에서는 이렇게 많이 내요. 어, 여기 계속기업을 평가할 때 이 계속기업인지 즉 사업을 중단할지 회사가 말아먹을지 그 평가는 그 담당자는 공인회계사이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개념을 모르면 이게 누가 이런 걸 판단하지? 회사가 존속하다 한다, 청산한다, 사업을 중단한다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한다? 경영진이 하는 거예요. 10년에 한 번씩 매년
그래서 여기 내용을 갖다가 한번 그런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게 되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재무제표 작성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요? 이것도 경영진. 뭐 여러분이 회계 1급 정도 수준에서 배울 때 뭐 회사 그 책임자한테 있다, 회계 담당자한테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죠. 경영진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경영진한테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마트 같은데, 롯데마트 같은데 가서 거기 직원이 잘못 사고 치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사장 나오라 그래요. 뭐 사장 보긴 했어. 어서 사장 나오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가요.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한테 전달될 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가 끝나고 그 대표이사가 그 서류에다가 서명해야 돼요. 그럼 그 서명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산과 총액에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의 총액주의라고 써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으네요. 뭐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뭐라고 써놓는다고요? 총액주의라고 써놓으시고요. 우리가 배웠던 계정 과목들 중에서 재무상태표의 계정 3개가 있었죠.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계정인 수익과 비용도 있었죠. 뭐 계정을 갖다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통합계정으로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수익과 비용 계정이 5가지를 배웠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총액주의, 이 자산과 부채는 총액주의로 표시한다,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런 뜻이고요. 수익과 비용도 총액주의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자본은 바로 요게 이제 세무 1급 정도 수준에서 보기에 자본도 총액주의로 표시해야 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초이가 고개를 가로로 설레설레 흔들었다는 건 맞다는 뜻이야, 틀리다는 뜻이야? 모른다는 뜻이야, 도리도리한 거야. 그거 설명해 드리려고요. 이것도 내용을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서는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구나라고 이해가 되면 절대 틀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자산 부채를 총액주의로 기록하라는 말뜻을 예를 들어서 A라는 거래처에 우리가 상품을 팔았어요. 그리고 외상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있겠죠. 1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그 거래처하고 또 거래를 하다 보니까 반대로 그 거래처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왔어요. 즉 외상매입금이 생겼어요. 외상매출금은 100만 원, 외상매입금은 80만 원. 그럼 벌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장부에다가 기록할 때 그 총액 외상매출금 100만 원, 그다음에 외상매입금 80만 원 따로 기록 안 하고 그냥 네팅 쳐서 외상매출금 2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순액주의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다 틀린 말이에요. 몰라도 틀린 말이야, 그거는. 왜? 우리 재무회계는 다 총액주의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이가 아까 왜 자본에 대해서는 가로로 거기를 전례를 냈냐면 거기에 상계 처리해도 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이 상계 처리한다는 말 뜻이 순액주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본 계정도 총액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그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자 차익이라든지 감자 차손이라든지 벌써 전에 그 계정이 있다면 걔부터 없앴죠. 그게 상계 처리인데 이 상계 처리는 기업 회계 기준에서 상계 처리해도 좋다고 얘기한 것은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기업 회계 기준에 돼 있어요. 그러면 자본 규정도 원칙은 뭔데? 총액주의로 기록하는 게 원칙인데 기업 회계 기준에서 앞에 전기에 먼저 그 상대편 되는 계정이 있다면 걔부터 상계 처리하라고 한 거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기술을 해놨기 때문에 결국은 그 네팅 쳐서 순액주의로 기록을 하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원칙은 뭐다 그래도 원칙은 자본 계정도 총액주의예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이따가 나올 손익계산서에서도 수익과 비용도 총액주의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FAT 1급과 세무 1급, TAT 2급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선 상품을 갖다가 우리가 매출을 했어요. 상품을 매출에 따르면 그걸 총 매출액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총 매출액이 100만 원이야.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애누리, 할인, 그다음에 매출 환입이 생겼어. 그러면 걔가 20만 원이야. 그럼 100만 원에서 애누리, 할인, 매입 환출이 매출 환입이 생겼으면 20만 원 빼줘야 되죠.
그리고 계산된 게 순 매출액이에요. 근데 총 매출액은 기록 안 해. 그다음에 그 애들이 할인 그것도 기록 안 해. 근데 결과는 알아. 그래서 매출액 8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자료를 갖다가 추적 가능성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매출액이 발생했으면 그 매출액 있는 그대로 전체를 다 기록하고 거기에 할인, 애누리, 환입이 생기면은 거기에 대한 건 별도로 기록해서 차감하게끔 그 기록을 하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무슨 주의다? 총액주의예요. 이 발생한 대로 다 적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차감하는 것이지 내팅쳐서 순액주의로 그냥 80만 원만 적으면 안 된다는 뜻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본 바탕이 좀 있으니까 절대 안 틀리겠죠. 5가지 계정 다 원칙은 뭐다? 총액주의로 기록한다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설명이 됐을 것 같고,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요거는 이것도 뭐 잘 아시겠네. 자, 제가 지난번에 그 재무상태표 계정, 통합계정, 구분계정 암기하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하나만 써볼게요. 그 중에서 자, 우선 유동자산 중에서요, 단기 투자자산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단기 투자자산 안에 단기 투자자산은 통합계정이에요. 근데 단기 투자자산 안에 구분계정 3개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단기 금융 상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단기 매매 증권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단기 대여금 이렇게 3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사실 얘만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많이 설명하는 거라서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용어 쓸 때에도 이 단기 투자자산 계정을 제가 통합계정이라는 용어로 사용했었어요. 통합계정. 그다음에 요 밑에 단기 금융상품부터는 얘를 구분 계정이라고 제가 불러드렸죠. 바로 요 통합계정, 구분계정 용어를 못 알아들으면 여기 지금 설명 나와 있는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요 말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자, 요 단기 투자자산 계정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회사에는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 우리 사장님이 이런 거 안 다뤄. 기껏 있어야 단기 금융상품에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있을까 말까 해. 그런데 이 뭐 계정을 갖다가 굳이 3개로 구분해서 나누어 쓸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없는데. 그래서 우리 귀찮아가지고요. 우리 회사에서는 단기 금융상품 계정 사용 안 하고요. 단기 매매 증권도 사용 안 하고요. 단기 대금도 사용 안 해요. 대신에 이거 기록할 때 통합 계정으로 단기 투자 자산으로 기록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통합 계정을 사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반면에 여기 이번에 여러분이 지금 혹시 이 중에서 ERP라는 거 배워본 적 있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그 규모가 좀 큰 회사들은 ERP 프로그램이라는 걸 사용해요. 그래서 계정 구분을 갖다가 이렇게 실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보편적으로 우리 회계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소모품비라는 계정 많이 보셨었죠. 근데 이 소모품 계정이라는 계정 안에는 우리가 크게 회사에서 그 비용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무용품비라는 걸 포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산용품 있죠. 요즘 전산용품들도 소모품성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전산용품비라고 구분할 수도 있고, 또 여기 탕비실에서는 뭐 써요? 탕비실에서는 휴지라든지 퐁퐁이라든지 수세미라든지 대걸레라든지 우리 그 청소도구라든지 뭐 찻잔 같은 거 씻는 그런 것들 도구들을 탕비실 용품에서 쓰는 걸로 비용으로 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회사는 규모가 좀 있어가지고 요 품목별로 즉 사무용품에 대해서 전산용품에 대해서 탕비실 용품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저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소모품이라는 계정 대신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통합해서 사용하거나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근거가 지금 여기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재무제표 작성할 때 표시할 때 일반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거 해도 된다고 여기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계정을 등록하고 계정을 수정하고 그런 것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무제표의 항목 구분과 통합 표시는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해놓은 다음에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마 얘도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항목에 보시게 되면 비교 재무제표의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여지껏 배우시면서 프로그램 안에서요 거기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 보면 전기가하고 단기께 비교돼서 같이 나온 거 보셨죠? 그거 왜 갑자기 프로그램이 서비스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전기, 단기 비교를 해놔야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재무제표 만들 때는 반드시 여기 일반 원칙에서 비교 재무제표를 만드세요 라고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비교할 때 예를 들어서요. 지금 소모품이라는 계정이 지금 3페이지에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소모품 계정이 손익계산서 3페이지에 뭐 어떻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비교 가능성이 있으려면 얘는 4페이지에 나와 있으면 비교 가능성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떨어지겠죠? 비교 가능성은 항상 그게 계량 정보이던 비계량 정보이던 바로 옆에 비교할 수 있게끔 표시하라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3페이지에 전년도께 정기있게 있어야지 비교가 손쉬워지겠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재무제표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한 게 바로 여기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랍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화면에서는요 비교 재무제표의 작성 여기까지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건 좀 지워야겠네요. 요 별도로 제가 저기 안 해도 되겠죠? 지워도 되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무슨 말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배운 것대로 한번 설명부터 이해를 한번 들어보고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재무제표의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정을 하나 써볼게요. 자, 여러분들 말이에요. 기정 배우실 때 월급 받고 나서 그 4대 보험료하고 세금 떼죠. 그죠?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갖다가 직원들 거 월급 주면서 띄워놓는 계정은 예수금으로 띄워놓죠. 그래서 여기 예수금으로 띄워놓고 그러면 회사 부담분은 뭐라고 기록을 하라고 배웠나요? 국민연금의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은 50대 50 내기로 돼 있죠. 그러면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회계 담당자는 뭐라고 기록해야 되겠죠. 계정 뭐라고 기록하기로 배웠냐고요. 안 배웠어요? 넘어가? 그래서 맞아요. 아까 틀렸다고 또 쭈물쭈물거리는가? 틀까봐 또 세금과 공가로 쓰기를 배웠죠. 이건 사용자 부담분이죠. 사용자 부담분은 이렇게 세금과 공가라고 기록하기로 배웠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왜 세금인가요? 국민연금이 왜 세금이에요? 원래 세금이라는 거는요 반대급부가 없는 게 세금이라 그랬어요. 근데 국민연금은 직원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다시 되돌려 받잖아요. 그쵸? 그럼 이건 세금은 아닌데 제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 사용자 누군가 직원을 고용해서 사용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국민연금 납부하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강제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도 사실 세금은 아닌데 얘를 준조세라고 불러요. 거의 세금과 맞먹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세금과 공과라고 그 사용자 부담분을 기록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배웠어. 아주 잘 배워가지고서 회사를 딱 갔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는 그 전임 담당자가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4대 보험료 그랬더니 보험료로 국민연금을 갖다가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계정과 보험료라는 계정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내가 배웠어. 내가 배웠는데 이건 보험료가 아니라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으로 사용해야 돼 라고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임자가 계속적으로 기록했던 계정은 어떤 계정이에요? 보험료 계정이죠. 그죠? 그 전년도에 기록했다고 치고, 여러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으로 기록을 했다면 손익계산서를 비교해 봤을 때 전년도에 보험료는 크겠죠. 그죠? 근데 올해는 세금과 공과가 크겠죠. 보험료는 떨어졌죠.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기록할 때, 표시할 때 계속성이 지금 있는 거예요? 계속성이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죠. 그걸 왜 바꿨어요? 서로 배운 게 달랐기 때문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재무제표 작성할 때 여기 분류에 항목 표시 계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거기서 저기 전임자가 썼던 계정 그대로 쓰세요. 우리가 배웠다고 해서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대로 써야지 표시에 계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겠죠? 근데 선생님 계정이 다르잖아요. 알겠는데 공인회계사가 와서 회계 감사를 하더라도 지금 전임자가 보험료로 썼던 거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바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중요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얘를 보험료라고 기록한들, 그다음에 세금과 공과라고 기록한들, 판관비익은 매한가지 똑같죠. 단기 순이익에 영향 주는 결과가 똑같죠.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표시의 계속성을 갖다가 준수하고 계정은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임자들이 썼던 계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냥 계속 그걸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반면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사용자 부담분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를 기록하죠. 그것도 보험료라고 기록하는 회사 있어요. 틀렸다고? 틀렸어. 우리가 배운 거하고는 틀리는데 결과론적으로 그게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해서 그 재무 정보를 이용하는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중요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바꿔서 쓰지 않아도 된다. 대신 뭘 지키는 거예요? 그 구분 표시의 계속성은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케이스로 여러분이 실무 업무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내용을 갖고 하나 예를 해 드렸어요. 이 파트는 제가 보니까 뭐 GT 2급보다 조금 더 자세히 나올 수도 있는 내용 같기는 한데요.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그 다음에 파트를 보니까 이제 재무제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왔죠. 그런 다음에 재무제표 하나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부터 나오는 재무제표 그 중에 하나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서 주석까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거나 어렵거나 절대 그런 내용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파란색으로 쓴 그런 항목들은 여러분이 꼼꼼히 잘 봐야 된다 그랬었죠. 보편적으로 파란색으로 쓰여있는 이런 내용들은요, 기출문제에서 출제를 했던 문제들이고 출제를 했던 보기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구분을 해놓은 것들이 지금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쭉 내려보니까 손익계산서. 자, 일단 단락단락 합시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여지껏 배웠던 것들 총 정리해 놓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정의, 그 다음에 기본 구조,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 유동성과 비동성 구분 나와 있죠. 요 시간 몇 분 정도, 전체를 다 보고서 시간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그 다음에 자산의 분류, 자본금, 자본이익금부터 이건 어저께 다 설명했던 것들이라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익계산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이건 좀 이따 하는 게 좋겠다. 한번 보고 하는 게 좋을 테니까. 자, 여기 그 자본의 분류까지 시간 한 5분 정도, 5분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정독하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서는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의 일정 기간 동안 이거 다 읽으셨나요? 아직 안 읽었죠? 자, 그럼 포인트를 찍어 드릴게요. 지금 포인트라기보다도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우선 손익계산서에서 기간 배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이 되도록 요 말하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그다음에 구분 표시. 4번에 보시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수익과 비용도 총액 표시로 하라고 되어 있죠. 아까 얘기했던 총액주의 얘기하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 이건 회계 세무 2급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여기 경영 성과하고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이라고 되어 있죠. 재무제표에서 얘가 뭘 설명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5가지 중에서 요 말뜻이 손익계산서 뜻하는 말이에요. 아마 세무 2급에서 아마 문제로도 몇 번 나왔던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회계 1급이나 기초과정에서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경영 성과를 나타낸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무 2급 정도에서는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요건 무슨 재무제표 중 어떤 거를 물어보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성 기준, 기간 배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배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즉 회계연도, 그 회사의 회계연도에 해당되는 수익과 비용, 그거 이외 수익과 비용 구분해서 표시를 해야 되겠죠. 특히나 이 배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보면 어떨까?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이걸 계정 과목으로 어떤 계정 과목이 여기에 해당될까? 물론 많이 있기는 한데요. 보편적으로 많이 그 비용을 배분하는 게 있어요. 그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이 되도록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뭘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하는 계정은 바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가 왜요? 이거 지난번 또 여기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다면 복습으로 듣고요. 안 했다면 좀 잘 들어봐요. 지금 여기 기간 배분이라는 것은 판관비를 주로 의미합니다. 판관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지금 차량 운반구를 500만 원 주고 올해 샀다 그러면 이걸 차량 유지비 다 비용 처리할 수 있죠. 근데 얘는 내용연수가 5년이야. 그럼 얘를 올해 비용 처리하는 게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일까? 아니면 정액법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5년 동안 매년 100만 원씩 비용 처리하는 게 그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법일까? 여기서 손익계산서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나누라고 시켰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걔를 쪼개는 배분하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이 세무 TAT 2급까지는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해보셨을 텐데, 자본적 지출 배웠죠? 자본적 지출을 왜 자산 표시하는 거죠?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건물에 건물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설치했어요. 금액은 1억 원이래.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자본적 지출, 즉 재산의 그 증가를 가져오거나 그다음에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우린 자본적 지출이라고 부르고 이를 갖다가 그 건물이라고 표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은 아니 엘리베이터를 교체했는데 왜 건물이라고 적는 거야? 그래서 얘를 그냥 수선비라고 적었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여지껏 배운 걸로는 틀려. 근데 그냥 법인세법에서는 이것도 같이 처리를 합니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자본적 지출이라고 기록을 하고서 건물로 기록하는 이유는 얘 금액이 워낙에 크니까 올해 비용으로 다 떨면
지금 얘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이 비용을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냐. 그 합리적이라고 하면 자산 처리를 하는 거고, 금액이 얼마 크지 않아. 그럼 단기 비용으로 떨자. 그게 수익적 지출이에요. 그럼 여기 자본적 지출의 의미는 금액도 크고 내용 연수 기간 동안에 그 비용을 나누어서 처리하는 게 더 정당하겠다. 배분이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 자산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도 또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원래 여기 회계 이론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예전에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지 못했거나 세금 관두고 책이 잘 안 나와 있으니까 처음 들어보는 듯한 느낌인데 이게 감가상각이 또 자본적 지출이 그런 맥락이라는 것만 이해하시게 되면 아 그래서 자본적 지출로 자산 처리하는 거구나. 감가상각 그래서 비용을 배분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방법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뭐뭐 있었어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기예법, 승승장비 이런 것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걔를 배분하는 거예요.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서 제일 수익 비용이 대응의 원칙이 잘 맞아떨어지는 계정 과목이 매출액과 매출 원가의 관계예요. 매출 원가는 내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돈 쓴 거를 매출 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 딱 맞아 떨어져요. 자, 그런데 판관비는 그걸 계산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판관비는 그걸 따지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걔는 보편적으로 다 기간에다가 배분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은 발생 원천에 따라서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 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 항목을 대응해서 표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구분 표시라 그랬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구분이라는 용어와 통합이라는 말 전 이해를 하고 계시죠? 지금 여기 손익계산서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지금 매출액을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을 갖다가 쭉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그죠?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TAT 2급 수준에서 이론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요 매출액과 매출원가 그래서 매출 총액이 나오는데 매출액, 매출원가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구분하는 업종이 요거예요. 제조업, 판매업, 그다음에 건설업. 여기는 지금 우리가 쓰는 거하고 똑같은 손익구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외의 업종에 속하는 것은 매출 총 손익의 구분 표시 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어떤 걸로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되겠냐면 금융기관 있죠. 은행. 은행의 매출액은 뭐예요? 매출원가는 또 뭐예요? 얘가 우리가 지금 배워있는 이 손익구분으로는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금융기관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나타나는 표시가 다르단 말이죠. 그 결과 매출 총액은 나올 수 있어요. 그 밑에부터는 사용하는 게 비슷하지만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구분하는 방법이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판매업, 건설업은 이렇게 표시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이외의 업종은 그 업종에 맞게끔 매출액과 매출 원가를 갖다가 표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현금 흐름표도 말씀을 해드렸었죠.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로 작성된 재무제표 중에 하나이고요. 현금의 흐름을 크게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그 다음에 재무활동으로 구분을 한다 얘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지금 여기 세무 1급에서 지금 현금 흐름표는 주로 우리가 작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시험 문제 디테일하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이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설명이 디테일하게 나온 게 세무 1급에서 이만큼 나와 있네요. 뭐 한 번 정도는 읽어 보셔야겠죠. 그리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것은 현금 흐름표는 세 가지 구분으로 현금 흐름을 기록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 TAT 2급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본 변동표는 어저께 설명해드렸던 거 얘도 좀 이따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어저께 설명한 것에 다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까지도 설명을 해드렸고, 자, 여기 이익잉여금에서 어저께 이익잉여금에서 제가 설명할 때 말이죠, 두 가지만 설명을 했었어요. 이익잉여금 안에는요, 정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당기순이익 두 가지만 얘기했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제가 설명했던 당기 순손익과 그다음에 정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 사이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 효과, 그다음에 중대한 정기 오류 수정 손익, 그다음에 연차 배당, 중간 배당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로서 출제하면서 나온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화면 요거 보면서도 홀라당 그냥 넘어갔지 기억나는 게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 아 이게 이런 게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얘가 이 화면이 크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네요. 간주임대료 요 저기 뭐 이자율 변동됐다는 얘기네. 아무것도 없어? 자, 지금 제가 지금 화면을 갖다가 지금 해상도가 좀 높게 해놨더니 글씨는 잘 저기 안 보일 텐데 그냥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도 이거 켜서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화면에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어저께 제가 브렉다운식으로 써드렸는데 이렇게 위쪽으로 나와 있고요. 제가 어저께 설명해드렸던 것은 여기 1번에 전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이 두 가지만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냥 넘어갔는데, 자, 그 2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전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2번은 회계 변경 누적 효과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계정 코드 번호는 369번. 그다음에 정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든지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세무 2급에서 배웠던 정기 오류 수정 전년도에 어떤 계정이 틀렸을 때 여기 정기 오류 수정 이익, 정기 오류 수정 손실 얘가 코드 번호가 두 가지가 있어요. 300번대와 900번대가 있는데 300번대 계정
그 누적 효과를 반영할 때는 수정할 때에는 300번대 자본 규정을 수정해 주는 거예요. 자본. 이건 중대한 오류일 때요. 중대한 오류에 대한 정기 오류 수정 이익이나 손실을 수정해 줄 때는 300번대 코드 번호를 사용해 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대하지 않은 오류일 때에는 여기 영업 외 단기예요. 단기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에다가 처리하라고 배웠던 것일 거고, 얘는 중대하지 이고 하지 않은 오류일 때는 그 단기에 전년도 거 틀렸던 그 수익이나 비용을 반영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요 사이에 정기오류 수정이익이라든지 정기오류 수정 손실, 중간 배당금 다 있죠. 즉 1번부터 6번까지 다 합친 금액을 우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전 이익준비금, 기업 합리화 적립금, 배당금 중에서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사업 확장 적립금, 감채 적립금은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부채를 갚을 때 사용하고자 적립하는 것을 감채 적립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직접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그 교재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익잉여금의 변동,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쭉 나와 있는 거 보셨죠? 이렇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의 마지막 것은 주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석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쭉 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딱 끊고요. 자산 3절에 좀 자산부터 나와 있는데, 여기가 바로 강론 부분이에요. 항상 총론 하면 재무회계에 대한 이론 설명 나오고요. 여러분이 여지껏 배웠던 각 계정들에 대해서 그 강론에 대한 걸 다시 정리합니다. 특별한 게 많을까? 항상 알던 것만 더 많을까? 알던 게 훨씬 많아. 그러니까 복습이 또 되는 거예요. 세무 1급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많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거는 몇 개 안 나와요. 그렇지만 시험 문제에서 또 걔가 나오겠지. 세무 1급에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게 안 나온다. 그런 건 아니에요. 추가된 거는 나오긴 나오는데 전체 문제 중에서 일부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들을 묶어서 내는 그 시험 문제가 주로 더 많으니까 지금 복습하시면서도 회계 1급도 좋고요. 그다음에 세무, TAT 2급도 좋고 다 복습하신다 생각하시면서 차근차근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자산 계정은 요 동영상 끊고 다음 파트에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